네, 안녕하십니까. 2024년 4월 4일 한홍구TV 역사통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역사적인 인물, 뭐 다 우리 반어법 행위자들도 다 중요한 인물이지만 훨씬 더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는 인물입니다. 1920년대부터 역사의 무대에 전면에 등장을 했었던, 그래서 1960년대 말, 그러니까 퇴장할 때까지 그 중요한 그 위치를 차지했던 이 김준현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찾아볼까 합니다. 김준현은 1920년대에는 조선공산당 책임비서예요. 제3차 조선공산당 ML당의 책임비서였는데 또 이 나중에 세월이 바뀐 다음에 극우파가 됐죠. 극우파가 됐는데 극우도 뭐 이념적으로 극우가 된 것까지는 좋은데 아주 극우의 모사꾼이랄까, 아주 그 굉장히 모함을 하고 뭐 하여튼 좋지 않은 일을 만들어내는 그런 역할들을 한 이제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1920년대는 굉장히 무게 있는 또 사회적으로 기대를 많이 받았던 인물인데 한번 이 김준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젊었을 때 20대 때 사진이고요. 이건 한 50대 때 사진인 것 같고 이제 70대 그 세상을 떠나기 얼마 전의 사진입니다. 예. 건국의 원훈 낭산 김준현, 호가 낭산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호도산이라는 분이 전기를 쓴 게 있고, 자기가 매일경제의 이력서 나의 편력인가 그걸 연재를 한 바가 있고요. 또 영암신문, 고향이 영암인데 영암에서 또 이제 이 일대기를 연재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 사진, 요 그 세 사람이 찍은 사진이 있는데 가운데 앉아 계신 분이 민세 안재홍 선생.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게 김준현이에요. 그 다음에 그 왼쪽에 있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저희 친할아버지입니다. 저희 친할아버지 조선일보에 계실 때. 그러니까 저는 할아버지가 조선일보 편집국장 때 김준현을 특파원으로 파견했다고 잘못 기억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날짜를 맞춰보니까 편집국장 되시기 전이었고, 그때는 직함이 뭐였는지는 정확히 조선일보 사사에도 안 나오고, 뭐 근데 하여튼 그 무렵에 민세 안재홍과 이제 아마 이 사진이 신문야화에 실려 있는데 김을란 선생의 거기는 아마 편집국장이라고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편집국장이고 특파원 나갈 때 찍은 사진 그렇게 기억을 했는데, 김을란 선생이 아마 조금 제목을 사진 설명을 잘못 따졌는지 날짜 맞춰 보니까 저희 할아버지가 편집국장 된 거 28년이고 그 김준현이 러시아 특파원 나간 거 25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날짜가 좀 안 맞긴 합니다. 이게 이제 러시아 특파원 나갈 때 사진. 조금 더 젊어 보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건 나이가 든 다음에 사진이고, 이게 아마 50대 때 사진인데 50대 때 사진이 인터넷에 별로 남아있지 않아요. 이게 요새 인터넷에서 이런 역사적 인물 사진 구하기가 참 힘들어졌습니다. 제가 반어법 행위자 열전 처음 할 때만 해도 뭐 사진 구하는 게 어렵지 않았는데 요새는 뭐 사진 아주 특별한 다른 인물들의 책에 들어있는 거 아니고서는 구하기가 어려워졌어요. 나의 길이라는, 이거는 표지가 좀 찢어졌는데 저도 어디 있는데 요새 하여튼 이 옛날 책들이 어디 갔는지 있기는 있는데 사실부터 이게 좀 인터넷을 뒤져보니까 표지가 찢어진 것밖에 없네요. 김준현이 나의 길이라는 그 저서도 냈었습니다. 진보 지식인 김준현에 대해서 알아본다면 이제 그 영암에서 태어났는데, 아이고 김준현이 갑자기 1895년생일 거예요. 저희 할아버지보다 조금 한 두어 살 위더라고요. 95년생으로 기억합니다. 95년,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인물 준비 조금 전까지 하다가 왔는데 갑자기 생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예, 그리고 하여튼 영암에서는 생가 복원 사업도 하고 기념관도 짓고 이제 굉장히 크게 인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저는 역사적인 평가에서 뭐 김준현이 중요한 역할도 했지만 이 부정적인 역할도 또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좀 안 좋게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고향에서는 이렇게 크게 했네요. 경성 제1고보를 나왔습니다. 경성 제1고보를 우수한 성적으로 마쳤고, 일본에 유학을 해서 이게 이제 동경제대
시절인데 동경제대 법학과, 독법학과라고 해서 독일 법학과 나온 것 같아요. 동경제대는 일본에서 관료를 키워내는 걸로 유명한 학교였는데, 그러니까 김준현은 그러니까 관료 생활을 하질 않았죠. 근데 독법학과를 나왔고, 이제 그 다음에 이 국내 이 강연을 많이 다녔습니다. 여기 강연 단에 보면은 그 김준현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변희웅도 있고, 그다음에 그 박석윤이가 있어요. 박석윤이 있고 서춘이 있고, 박석윤은 유명한 친일파 이고 최남선의 매제죠. 최남선의 매제이고, 뭐 하여튼 그 당시에는 아직 친일의 길로 그렇게 들어서기 전이어서 그런지 하여튼 이 동경에서 그 대학생들 강연단을 이끌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동아일보에서 이제 아주 크게 하구회 주최 동아일보 후원으로 하기 순회 강연 대회를 이제 여기서 32개국에서 변사 18명이 이제 한다 해서 뭐 일정도 이렇게 하고 대서특필하고 강연을 시작을 했는데, 서울에서 여기 이제 강연을 했습니다. 이게 강연단 사진이에요. 근데 누가 누군지를 사진 설명 안 받았고, 김준현은 전의 세계, 여기서 전의는 1차 대전 이후입니다. 그래서 자유평등의 전장, 우리는 정의와 인도로 살자. 이제 정의와 인도 어디서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독립선언문에 나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분위기로 하여튼 그 김준현 군의 대기염, 아주 기염을 토한 걸로 이제 25살 때죠. 근데 이렇게 했는데 여기 이제 보면은 그 순회 강연단이 해산이 돼요. 김준현 강연 끝나고 그 뒤에 김도연이라고 초대 재무부 장관이죠. 그 김도연의 강연이 시작됐는데 그걸 이제 도전 해산 명령을 내려서 강연을 못하고 이제 해산됐다 하는 기사가 동아일보에 아주 크게 실렸습니다. 그리고 조선일보에 입사를 해서, 이 조선일보가 그 당시에 상당히 진보적인 색채를 갖고 있었고, 조선일보의 그 좌익 기자들, 민세 안재홍이나 저희 할아버지는 민족주의 좌파로 분류됩니다만, 비태민족주의자 또는 민족주의 좌파로 분류됩니다만, 이 막시스트나 공산주의자는 아니었는데, 하여튼 그 밑에 조선일보의 젊은 기자들 중에는 저 박헌영, 임원근, 뭐 김다냐 등 신일용 등등 해서 아주 그 저 조선공산당 그 핵심 당원들이 거의 대부분 조선일보 기자도 있었고, 오죽하면은 조선공산당 창립대회가 조선기자대회를 여는 중에 만들었겠습니까? 그 조선기자대회는 조선공산당 창립대회를 열기 위해서 위장 모임이었어요. 사람들이 모이는데 그 사람들이 기자대회를 하느라고 서울에 저렇게 다 왔구나. 이제 이런 그러니까 인상을 주기 위해서 이제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김준현이 이 러시아의 특파원으로 가면서 이제 그 쓴 기사들입니다. 러시아 가는 길에 노농 러시아의 현상, 그리고 그 또 이런 노농 러시아의 그 현상을 이제 제목을 조금 바꿔서 노농 러시아의 진상이라고 해서 책을 냈습니다. 책을 조선일보 기자 시절에 그 중앙선임에서 냈는데, 이 책은 저도 보지를 못했어요. 이게 지금 국립에도 없고 국회에도 없고, 그래서 책을 원본은 저도 뭐 한 책방은 많이 드나든 편인데 구경은 못했습니다만, 하여튼 신문에 보면 이렇게 이제 그 발간 기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김준현이는 그렇고 이제 모스크바 특파원으로 갔다가 베를린으로 가서 독일에서 유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준현의 경력이 무지 화려한 거예요. 경성 제1고보 나와서 동경제대 나와서 모스크바 특파원에 이 러시아에 대한 노농 러시아를 소개하는 책을 썼죠. 베를린에서 공부를 했죠.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여기 이제 보면 레닌급 레닌주의론, 스탈린의 그 레닌주의에 대한 거를 또 번역을 해서 저 신문에다 실었단 말이에요. 그 동아일보에다가는 조선일보 특파원, 동아일보에다가는 세계 전국의 뭐 총관, 그래서 세계 정세에 대해서도 또 뭐 유럽 얘기, 그 베를린에서 공부했으니까 또 러시아에도 있었고 하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짓고 해서 당대에 가장 잘 나가는 진보 지식인이었다. 그리고 공산주의 이론에 대해서는 그 러시아의
체류를 했고 그 다음에 책도 썼고 스탈린의 책도 그 글도 번역을 하고 하니까 최고의 공산주의 이론가, 진보 지식인 그렇게 꼽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조선공산당과 신간회에서 활동을 하게 되는데 표면에서 이제 신간회 창립대회 이때는 이 김준현이가 동아일보로 옮겼어요. 그러니까 조선일보 특파원으로 모스크바에 갔다가 그 베를린에서 공부하고 돌아와갖고는 동아일보 쪽으로 옮겼습니다. 아마 동아일보의 지연이 닿았죠. 그러니까 이 전라도 쪽 인물이 많지 않습니까? 김성수, 그다음에 송진우, 백관수, 그다음에 고재욱 뭐 이런 인물들이 다 그 전라도 분들이다 보니까 아마 그 지연이 작용을 했는지 하여튼 김준현이 이제 조선일보에 몸담고 신간회가 만들어질 때 신간회 여기 이제 발기인 간사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발기인 간사로 이름을 올렸는데 신간회는 일제의 최대의 합법적인 항일 단체였고 뭐 중앙본부에는 비타민족주의 세력이 우세했는데 김준현은 진보 지식인으로 동아일보 조선일보의 핵심 간부였기 때문에 설마 공산당의 핵심일 거라고는 사람들이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신간회 창립대회 광경이고요. 이제 신간회에 여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신문에 저 인물 소개가 이렇게 돼 있네요. 그래서 이제 그 신간회에는 조선일보 사람들이 많이 했는데 김준현은 그 당시에는 조선일보가 아니고 동아일보계였습니다. 조선일보에서는 사장 이상재, 그다음에 부사장 신서구, 또 영업국장 이승복, 그다음에 논설위원이었던가요? 이관용, 뭐 이제 이런 분들이 그 참여를 했고 또 주필리고 이제 저희 할아버지는 신간회가 만들어질 때는 직함이 뭐였는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 신간회 만들어지고 난 얼마 안 돼서 편집국장을 맡아서 4년 동안 조선일보의 최장수 편집국장을 했습니다. 그 신간회는 그 이제 공산주의자들이 이름을 올렸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김준현과 한의건이에요. 근데 김준현과 한의건은 그 이 제3차 공산당의 핵심 간부였지만 한의건은 뭘로 유명했냐면은 3.1운동 때 학생 데모의 지도자입니다. 그러니까 좀 그 민족주의적인 어떤 색채 같은 게 겉으로 드러날 때 뭐 일본에 가서는 이제 완전히 그 좌익이 돼서 돌아왔지만 그런 색채가 강했던 사람이고 김준현은 그 당시에 최고 인텔리로 또 성망이 높았던 사람이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 있었지만 신간회 지도부의 전체를 놓고 본다면은 이 민족주의자들이 훨씬 더 다수를 차지했는데 저는 그게 공산주의자들의 일종의 자신감이라면 자신감이고 그다음에 이제 적어도 이런 통일전선을 만드는 데서 좀 더 유연하게 접근을 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허헌도 있었는데 허헌은 그 당시에는 뭐 나중에 이제 북한으로 가서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의장도 지내고 김일성 대학 총장도 지냈지만 이 당시에는 진보적인 민족주의자였지만 아직 마크시스트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어요. 그렇지만 하여튼 당대 또 아주 명망 높은 인권 변호사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간회 활동을 그렇게 하다가 했는데 이건 이제 한국공산주의운동사에서 나온 건데 김준현이 이제 이때 공산당 사건으로 체포되고 그 서대문 형무소에 저 기록이 남아있죠. 그리고 이거 조선중앙일보에 이제 똑같은 사진이 실렸네요. 똑같은 사진이 실려갖고 그래서 아마 요 사진은 나중에 이제 재판을 하게 되면서 경찰 당국이 그 신문사들한테 나눠준 게 아닌가 싶어요. 여기 이 인물 카드에 재소자 카드에 있는데 어유부중이라는 말을 김준현이가 잡혀가기 전에 했습니다. 어유부중 무슨 뜻입니까? 물고기가 놀고 있어요. 어디서? 가마솥 안에서. 부산할 때 부자가 그 가마솥 부자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물 끓이면 어떻게 돼요? 매운탕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일본 놈들이 이렇게 어항 속 들여다보듯이 조선공산당의 움직임을 그 아주 손바닥 보듯이 아주 그냥 파악하고 있었다 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조선공산당 책임비서도 오래 하지도 않았어요. 한 2달 했든가 2달도 채 안 하고 계속 이제 바뀌죠. 계속 바뀌는데 김준현은 이제 그 당시에
그 공산당의 어떤 핵심 파벌곡에서는 조금 약간 자유롭다고나 할까, 잘 어울리지 못했다고나 할까, 좀 떠 있지만 그러나 공산주의 이론가 내지는 하여튼 저 마크시즘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인텔리로 그 성망이 높았기 때문에 아마 파벌 간의 타협이 이루어지면서 된 것 같고, 여기 이제 그 당시에 김세연은 김준현의 후임 책임 비서고, 온낙중 나중에 온낙중이 북한 기행, 북조선 기행이라는 책도 썼고, 박낙종 사진이 좀 험하게 나왔습니다만 그 굉장히 점잖은 신사로 알려진 인물인데, 경남 사천의 부잣집 아들이죠. 그 조선 정판사 사건, 조선 정판사 위패 사건 당시에 그러니까 여기 조선 정판사의 사장이었죠. 김준현하고는 아주 친한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하필원 일본에서 돌아온 이론가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사진이 조선중앙 매일신보에 이제 크게 실린 거고요. 그다음에 뭐 각 신문에 대서특필됐습니다. 그래서 요 박낙종, 하필원 사진들이 실렸고, 김준현은 아까 그 사진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재소자 카드에 실린 사진이 아니라 조선일보가 자기네가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사진을 썼네요. 여기 최익한, 그러니까 신학을 이 계보를 이은 한학자이기도 하고 조선 사회정책사라는 책도 쓴 최익한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수염난 양반이 김철수라고 조선공산당 만들 때 핵심이었고 상해파, 그리고 김준현을 책임 비서도 이제 추대했다고 했죠. 이 김철수는 그러니까 아주 원로 공산주의자예요. 그러니까 박헌영급의 조선공산 아주 경력이 화려했던 공산주의자인데 남쪽에 남았습니다. 북으로 가지 않고 박헌영하고 갈등하면서 남로당을 만들 때 서로당을 만들고 그랬지만 하여튼 남쪽에 남아서 그 엄청난 민간인 학살을 해서 그 피해를 입지 않고 살아남았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한국학연구소하고 그 길게 정신문화연구원이죠. 거기하고 해서 이제 한 권짜리 긴 아주 두꺼운 그 대담집을 남겼죠. 그래서 거기 보면 하여튼 별별 얘기가 다 나옵니다. 안광천은 지금 사진이 안 남아 있어요. 1920년대 활동했고 굉장히 그 당시에 날렸던 지식인인데 이상하게 조선일보, 동아일보에 사진이 없습니다. 그리고 안광천은 여러 가지 의심을 받았죠. 다들 체포되는데 안광천이가 체포 안 되고 상해로 망명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안광천이 의심을 많이 받았는데 상해에서는 또 김원봉하고 힘을 합쳐서 활동을 하다가 어떻게든지 잘 모르겠어요. 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됐고, 하여튼 이제 그 재판을 받는데 재판이 뭐 아주 세상에 큰 관심거리였고, 그러다가 이제 최고형으로 그러니까 6년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멜당 사건 제3차 조선공산당의 책임비서였으니까 형도 제일 무거운 형을 받았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 조선공산당 사건 때 고문도 많이 당하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항일운동가로서 조선공산당의 이제 지도자로서 명성이 높았죠. 그리고 감옥에 있을 때 그 큰아들이, 그러니까 이제 옛날 분들이 장가를 일찍 가서 아들을 많이 일찍 보니까 김준현이 그러니까 32년이니까 김준현이 37, 38이니까 뭐 아주 일찍도 아니네요. 근데 그때 아들이 19살이었는데 여기 경성 제1고보, 아버지에 이어서 그러니까 나중에 경기고등학교가 된 경성 제1고보를 다니다가 4학년 때 늑막염에 걸려서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했다가 세상을 떴어요. 아버지는 감옥에 있는데.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이 죽고 2년 반이 지나서 34년 7월에 석방이 됐습니다. 그래서 만기 출소한 거죠. 만기 출소를 김준현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됐을 때 동아일보가 김준현을 받아줬어요. 받아줘갖고 동아일보에 주필로 있는데
무슨 사건이 터졌냐면 일장기 말소 사건이 터졌습니다. 일장기 말소 사건, 요게 이제 그 동아일보가 말소를 했는데, 사실은 일장기 말소를 동아일보, 지금 이제 우리는 다 동아일보가 한 걸로 많이들 알고 있는데, 실은 조선중앙일보가 먼저 했어요. 요 오른쪽 사진이 조선중앙일보인데, 어때요? 이게 사진이 흐리잖아요. 왜냐면 옛날에 텔렉스도 사진이 오는데, 텔렉스, 뭐 지금처럼 지금은 뭐 카톡으로 사진 보내도 몇백만 화소짜리 그리고 아주 깨끗하게 전송이 됩니다만, 옛날 신문 사진들 보면은 네이버 뉴스 라이브 어제 확대해서 보십시오. 다 사진이 점으로 찍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텔렉스도 이제 점으로 와서 그렇게 하는데, 처음에 사진을 이제 그 올림픽 마라톤 대회가 끝난 직후에 이 8월 13일 날 그 텔렉스로 받은 사진을 이 조선중앙일보가 손기정의 가슴에서 일장기를 지웠어요. 그런데 사진이 워낙 흐리다 보니까 이게 지운 건지 안 지운 건지가 티가 잘 안 난 거예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도 그러니까 일본 헌병대에서도 그날 저녁에 야 이거 이상하다 하고 들여다봤는데, 헌병들 중에서도 그걸 눈치챈 사람이 별로 없었답니다. 근데 손기정이 우승을 했다니까 조선 사람들은 뭐 아주 그냥 흥분하고 난리가 나고, 저도 아버지께 들었어요. 아버지 12살 때, 그러니까 25년생이시니까 12살 때, 그러니까 손기정이 우승을 했는데 뭐 그냥 장안이 정말 난리였다. 우리 황용재 선수가 우승을 했을 때도 난리였는데 뭐 36년도에 오죽했게 했습니까? 그래서 일제가 안 건드렸다는 거예요. 헌병대 내에서도 이걸 눈치챈 사람이 별로 없었으니까, 야 이거 지나갔으니까 그냥 덮고 가자. 사람들이 모르는데 괜히 이거 잡아들이면은 문제가 생긴다. 그렇게 됐는데 며칠 후입니까? 12일 후에 사진이 왔어요. 사진이 이거는 뭐냐면은 원본 사진이 도착을 한 겁니다. 원본 사진이 도착한 거를 이길용이라는 기자하고, 이길용은 체육부 기자고, 또 이거 이제 지운 사람은 이상범이라고, 청전 이상범, 화백이죠. 이 양반이 그러니까 옛날 수정예고도 원판에서 문질러서 지었다니까 표가 바로 나지 않습니까? 아랫게 이제 원본 사진인데, 그래서 이제 이게 동아일보가 말썽이 난 거예요. 동아일보가 그래서 이것 때문에 무기 정관을 받으니까 조선중앙일보는 자진 휴관을 했죠. 근데 요 사진에서 보면은 요걸 이제 그 사장이 그때 송진우였고, 담당 기자가 체육부 기자가 그 이길용 기자예요. 조선중앙일보에서는 이걸 누가 지었냐? 여운형이 사장이었고 지은 사람이 유해분 기자입니다. 근데 유해분 기자 요 아래 사진 보세요. 왼쪽이 누굽니까? 왼쪽이 손기정 선수예요. 손기정 선수 옆에 유해붕의 사진을 찍어서 나란히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 사진입니다. 여기 보면은 손기정이고 유해붕이고 다른 선수들이 있는데 양정고 팀이에요. 손기정의 양정고 1년 선배입니다. 같은 마라톤 팀이에요. 그런데 뭐 부상을 입었던 거 그래갖고 선수 생활을 그만두고 조선중앙일보의 체육 담당 기자가 됐는데, 자기랑 한솥밥 먹던 친한 후배 손기정이 우승을 하니까 이제 이걸 지었는데, 이 사진이 이제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애매해서 그냥 넘어갔었거든요. 근데 동아일보가 무기정관 받는 걸 보고 조선중앙일보에서는 근신하는 걸로 자진 휴관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자진 휴관을 하고 이제 금방 눈치 봐서 복관을 할 계획이었는데, 일본 놈들이 잘 됐다 하고 이거 복관 허가를 안 해준 거죠. 조선중앙일보는 조선일보하고도 상관없고 중앙일보도 하고도 상관없는 아주 좋은 신문이었어요. 그 당시에 동아조선이 굉장히 흐물흐물해졌을 때니까. 그래서 이제 이 조선중앙일보는 옛날 시대일보, 중해일보, 뭐 중앙신문 그걸 거쳐서 조선중앙일보가 됐고, 여운형 선생이 사장이 되면서 굉장히 이제 인기를 끌었던 신문인데, 이게 이제 중단이 됐단 말이죠. 그때 조선일보가 큰 거예요. 신문 3개 나오고 있다가 동아일보 무기정관 먹었죠. 조선중앙일보 자진 휴관했죠. 그러니까 신문이 조선일보 하나 넣어서 조선일보가 그때 사실 확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손기정 선수와 유해붕 선수의 인연이 참 가슴 아픈 얘기가 있는데, 이제 동아일보가 복관을 하면서 그때 조건이 이제 김준현이를 내쳐라. 이제 그래서 김준현을 내치게 됩니다. 김준현을 처음에
동아일보가 주필로 들여왔을 때 이제 총독부에서 뭐라고 하니까 송진우가 이제 들이받은 게 뭐냐면은 아니 그러면은 김준현이 우리가 이렇게 조선 저 주필로라도 데리고 있는 게 낫지. 저 사람을 그냥 놔두면 뭐 하겠느냐. 만주로 가서 폭탄 던질 사람 아니냐. 그러니까 여기서 저 주필하고 있는 거 그냥 얌전하게 하고 있는 거 내버려 둬라. 그렇게 해서 그냥 타협이 돼서 주필로 있는데 이 사건이 터지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37년도에 복관을 할 때 복관 조건에서 누구 빼라 뭐 송진우도 아웃되고 김준현도 아웃되는 이제 그런 식이 됐죠. 그 다음에는 뭘 했냐면은 저 뭐 인천이 땅이 많잖아요. 김성수 선생이 여기저기 땅이 많은데 전곡에 연천 전곡 그쪽에 농장이 있었는데 그 농장에 가서 일종의 뭐 마름이랄까 농장 관리인 비슷하게 최두선이 그 농장의 사장이었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거기 가서 이제 하여튼 그 신세를 졌던 모양이에요. 이제 그렇게 하고 있다가 조선어학회 사건이 났을 때 거기에 연루가 됩니다. 조선어학회 사건 났을 때 처음에 잡혀 들어간 건 아니고 그 사건의 마무리 단계에서 또 이상하게 하여튼 걸려들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다고 그래요. 그거는 조사를 어디서 했냐면 저 함경도 홍원에서 발단이 거기서 나서 홍원경찰서에 끌려가서 뭐 거기 또 끌려가서 이제 온갖 고문을 당했고 또 흥업구락부 사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승만을 그 받드는 국내 기독교인들, 그러니까 국내 기독교인들 거기에 이제 그 연로가 돼갖고 또 잡혀가서 고문을 당하고, 홍업구락부 사건 때 이제 김준현의 어떤 그 인물 카드가 이렇게 생겼네요. 그래서 이제 하여튼 그 나와서도 추석 후에도 평탄치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 저 흥업구락부 사건, 그다음에 조선어학회 사건, 그걸로 2번이나 이제 잡혀들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하여튼 툭하면 불려가 차이고 밟히고, 그래서 하여튼 고문도 당하고 비행기 고문을 당했는데, 비행기 뭐 김준현이 표현에 의하면은 운동신경이 좋고 몸이 날렵한 사람은 이 비행기 고문을 해도 좀 잘 견디는데 자기처럼 운동신경도 없고 몸집이 큰 사람, 뭐 저도 이걸 하면 아주 죽을 맛이 없겠죠. 그래서 아주 굉장히 힘들었노라고 그렇게 했고, 대화숙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사상범들 그 나온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그러니까 뭐 전향한 사람들이죠. 뭐 김준현도 전향을 했고, 붙잡아다가 이제 계속 관리하고 이제 하여튼 그 일종의 한국 시민으로서의 정신교육을 시키는 그런 기관이에요. 그래서 대하숙에도 입소하고, 대하숙은 뭐 실행에 옮겨지지는 않았지만 많은 사람들 이제 일제가 유시철인들을 이렇게 관찰하고 있다가 유사시에 급한 일이 있으면은 다 죽여버리려고 그랬다. 이 보도연맹 학살의 원형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사상보국 연맹이니 근데 일제가 이제 급하게 항복을 하면서 그 실행에 옮겨지지 않았고, 그게 이제 그 계획이 살아남아서 보도연맹 사건으로 됐다. 이제 그렇게들 다들 이해하고 있는 거죠. 하여튼 일제마다 대화숙에 끌려다니면서 곤욕을 치렀다.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는 또 김준현이 이제 문제의 인물이 되죠. 송진우하고 아주 친하게 지냈어요. 송진우하고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송진우가 이제 하여튼 김준현을 여러 가지로 돌봐주고, 둘이 뭐 붙어서 잠도 같이 잤대요. 한 달이면은 뭐 한 20여일을 같이 잘 정도로 그렇게 친하게 지냈는데, 여기가 누구냐면 엔도 류사쿠라고 그 조선총독부의 정무총감입니다. 정무총감이면은 지금으로 치면 국무총리급이에요. 그러니까 국무총리에 해당하는. 근데 이제 뭐가 유명하냐면은 여기 여운형 선생 있죠. 그러니까 그 뭐 행정권을 이양했다, 정권을 이양했다, 치안 유지를 부탁했다, 별의별 소문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엔도 유사쿠가 이번에 정병준 교수가 해방 직후 사전 책을 작년에 말라냈고, 최근에 그 벙커에서 이제 강연을 하면서 2차례 강연하면서 이 부분 아주 잘 정리를 했죠. 그러니까 엔도 유사쿠가 얘기한 거는 치안 유지를 부탁을 했는데 송진우한테 한 게 아니고 여운형한테 부탁을 했다. 그러니까 근데 저 김준현이는 어떻게 했냐면 송진우한테 부탁했는데 송진우는 거절했다 얘기했는데, 송진우한테는 부탁한 적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리고 대신 총독부의 하급 관리들이 약간 그 의사타진을 한 적은 접촉을 한 적은 보여요. 그걸 갖다가 이제 확대 해석해서 우리는 거부했는데 저 친일파 여운형이가 덥석 잡았다. 이제 이런 식으로 모험을 해 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 김준현이 이제 아마 요 얘기부터가 극우 모사꾼으로 이제 활동을 하게 되고 한국민주당 소설 쓰면서 여운형이를 아주 그냥 그러니까 흠집을 내고 뭐 이제 이런 걸 많이 했는데 실상은 엔도 유사코가 부탁한 건 행정권을 이양하거나 그런 건 아닌데 여운형이가 가서 치안을 하여튼 치안을 책임진다는 건 뭐냐면 일본인들의 안전한 귀국을 보장하겠다. 근데 총독부 입장에서도 송진우가 조선 청년들한테 얘기해봐야 청년들 말 안 듣는다 이거죠. 여운형이가 얘기하면 들 것이다. 이제 그런 그 타산을 하고 이제 여운형한테 부탁을 했던 건데 하여튼 김준현이는 이상하게 꽈갖고 그걸 그 우파들이 정당성을 갖고 여운형은 친일파인 것처럼 그래서 나중에 그 미 군정에서 사람을 보내갖고 일본에 가서 총독부 사람들 다 만나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총독부 사람들이 무슨 얘기냐. 여운형 우리한테 협조한 적 없다. 여운형은 조선의 애국자다. 우리가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다 실패했다. 뭐 이제 그걸 확인하고 돌아온 뭐 그런 일화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한민당의 그 아주 핵심적인 인물. 한민당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뭐 김성수가 실질적으로 그 영향력이 가장 컸지만 이제 고아 송진우를 전면에 내세웠고 그다음에 설산 장덕수가 있고 그러니까 아마 한민당에서 4대 인물을 꼽으라고 하면은 아마 송진우, 김성수, 장덕수, 김준현 그렇게 이제 네 기둥 중에 하나쯤 되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여기가 내세운 게 임정봉대론이라는 걸 내세웠죠. 임시정부를 추대한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임시정부는 이 임정봉대론을 내세운 건 뭐 널리 알려진 얘기입니다만 한민당에 명분이 없으니까. 한민당에는 친일했던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경력이 깨끗하지 못한. 김준현이 항일운동 많이 했다고 하지만 전향을 했고 그 다음에 김성수는 그럭저럭 버텼다고 하지만 동생 김현수 아주 그 대표적인 친일파로 거론이 되고 한민당이 그 떠난 사람들 지주들 돈 많은 사람들이니까 뭐 자연스럽게 친일 쪽으로 돈 많은 사람들이 내놓고 독립운동하기 힘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불가능한 건 아니었겠지만 굉장히 잃을 게 많고 거울 게 많으니까 몸조심하고 그냥 친일 안 하고 적당히만 있으면은 아주 양호한 편일 거고 친일 경력이 많은 사람들이 한민당에 질비했죠. 그러니까 한민당이 국내에서 파워가 있어요. 인맥도 있고 재산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 미군정하고 관계가 돈독했죠. 왜냐하면 미군정이 일본 조선 총독부를 접수하면서 총독부 쪽에서 추천을 받은 사람들도 대개 한민당 계열 사람들일 거고 또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또 미군 교학한 사람들도 있고 하니까 영어도 되고 해서 한민당이 미군정의 여당이 됐잖아요. 뭐 미군정의 여당이긴 하지만 대중들 앞에는 명분이 없으니까 임시정부 봉대론이라는 걸 내세웁니다. 그래서 이 임시정부 봉대론을 내세운 건 뭐냐면 8월부터 임시정부가 들어올 때까지예요. 왜냐하면 여운형 선생이나 중간파에서는 뭐 건국준비위원회를 만들었다, 인민공화국을 만든다, 박원영파에서는 인민공화국을 만든다 그렇게 치고 나가는데 한민당은 움직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임시정부가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자 하고 임시정부를 떠받드는 것처럼 했지만 실제로는 어때요? 임시정부와의 관계가 한민당과의 관계가 틀어지죠. 그 유명한 얘기가 뭐냐면은 설산 장덕수라고 있습니다. 그 삼형제가 있는데 형하고 동생은 그 뭐 언론인으로 활동하다가 하여튼 순국을 했고 장덕수가 이제 굉장히 큰 인물이었는데 그리고 여운형이 저 일본에 그 방문했을 때 또 통역으로 있었고 3.1운동 28 독립선언에도 이제 깊게 관여하고 이제 그랬던 인물이 있는데
해공 신익희하고는 아마 일본 유학 시절에 하숙을 같이 했던가 그럴 거예요. 와세다 대학에서 같이 공부를 하고 뭐 그랬는데 이제 하여튼 왔어요. 그 임시정부하고 이제 그 임시정부가 돌아오니까 임시정부를 한민당에서 대접을 했죠. 그런데 젊은 사람들끼리 툭탁툭탁 한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젊은 사람들이 임시정부 쪽 젊은이들이 한민당 사람들을 구박을 한 거죠. 뭐라고 했냐. 국내에 있었던 건 다 친일파다. 세금 내고 다 하고 그러지 않았냐. 그랬더니 국내에 있던 사람들도 화가 났죠. 어떻게 다 친일파라고 볼 수가 있냐. 그러면서 들이받으면서 니들이 뭐 저 외국 중국에서 독립운동 했다고 하지만 일본 놈들 얼굴이나 보기나 했냐. 후방에 중경에 앉아갖고 뭐 이제 어쩌고 저쩌고 이제 시비가 붙으니까 어른들이 말려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말려놓고서 이렇게 하면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이제 자기 옛날 아주 친한 친구였던 그 신익희한테 이봐 해공 국내에 있는 사람들 다 친일파로 보는데 이봐 해공 나도 친일파야? 이제 그랬어요. 그러면은 뭐라고 해야 합니까? 해공이 아유 어디 자네가 그렇겠나 이렇게 좀 위로해 줘야 하는데 신익희가 뭐라고 받았냐? 어디 자네뿐인가? 뭐 이렇게 되니까 아주 이제 그 난장판이 벌어지고 임시정부하고 이제 그 하여튼 한민당하고 갈라서게 되는 유명한 그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입니다. 뒷얘기인데 그러니까 임시정부를 봉대한다는 건 허울뿐이고 그리고 하여튼 그 이승만을 들어서 이승만을 한민당 총재로 추대하려고 했는데 이승만도 눈치가 있으니까 안 한 거예요. 나는 그 인공에서 추대한 것도 거부하고 한민당이 추대한 것도 거부하고 이제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송진우가 암살당했죠. 그러니까 이 모스크바 삼상회의 결정사항을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다가 그 당시에 처음 분위기는 모스크바 삼상회의 결정 전체가 들어온 게 아니고 신탁통치 얘기가 들어오니까 좌익이고 우익이고 다 반대했거든요. 그런데 모스크바 삼상회의 결정문 전체가 들어오니까 좌익은 읽어보고 야 이거는 반대할 게 아니네. 뭐 신탁통치 최장 5년 뭐 무조건 5년 한다는 것도 아니고 이 조선 임시정부 그건 중경 임시정부가 아니라 남북이 지금 미소 군정으로 갈라져 있는데 그걸 통합하는 그 정부를 얘기하는 겁니다. 조선 임시정부 수립을 향한 로드맵이 처음으로 나온 거니까 이건 무조건 반대할 게 아니네. 그래서 모스크바 삼상회의 결정 지지로 입장을 바꾸죠. 그러니까 반탁 찬탁 이런 건 말 자체가 틀린 거고 찬탁이 아니라 모스크바 삼상회의 결정 지지로 바뀐 겁니다. 그리고 우익에서도 송진우 선생이 읽어보고서 야 이거는 아니잖아. 이거는 우리가 무조건 반대할 게 아니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반탁을 강경하게 밀고 나가려던 사람들이 있죠. 이승만 쪽도 있고 백범 김구 쪽도 있고. 근데 이제 그쪽에서 흥분해갖고 송진우가 변절했다. 하면서 백범 쪽에서도 좀 걱정이 됐나 봐요. 자기 밑에 있는 젊은이들 중에 과격한 친구들이 무슨 사고를 칠까 봐. 그래서 송진우한테도 이거 지금 상황이 안 좋으니까 좀 며칠 피하시오 하고 백범 선생이 언지를 줬다고 하는데 뭐 별일 있겠습니까 하고 집에 있다가 변을 당했죠. 근데 김준현이는 운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늘 송진우랑 같이 잤는데 그날따라 배탈이 나갔고 그 송진우 집에 더 개동에서 더 올라가는 데 있었고 그 개동 입구에 있는 뭐 누구 딸 집이 있었나 누구 다른 사람 집이 있어서 거기에 이제 화장실을 갔다가 거기서 잤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그 김준현은 화를 면했습니다. 그리고 김준현한테 뭐 이게 이제 얼마나 진지하게 된 건지 모르지만 김준현이 학벌이 좋잖아요. 무슨 박살한 건 아니지만 그 동경제대 베를린 유학에 뭐 그것도 좌파 경력이 있으니까 그 당시에 뭐 좌익 학생들한테도 좀 호소력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경성제약 총장을 맡으라고 그 미군정에서 이제 한민당 쪽 사람 중에서 학벌 좋은 사람으로 해서 추천을 했었나 봐요. 근데 김준현도 약으니까 그 안 했죠. 왜냐하면은 경성제국대학이 굉장히 배타적이었거든요. 근데 거기 인연이 없는데 그 전에 백낙준이나 현상윤 같은 사람, 백낙준은 연희 전문, 현상윤은 보송 전문을 대표하는 인물인데 갔다가 배척을 받고 쫓겨났단 말이에요. 발을 못 붙였는데 이건 내가 들어가 봐야 뭘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겠다 해갖고 이제
김준현은 자기가 안 맞는다고 그랬다는 거고요. 김준현의 사위가 아들은 이제 그렇게 세상을 떴습니다만 그 셋째 딸이 누구랑 결혼을 했냐면은 사도법관으로 유명한 김홍섭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 주례는 중매랄까 그 혼인을 맺어준 건 가인 김병로고, 그 다음에 주례를 누가 섰냐면 김삼규, 동아일보 편집국장을 했던 김삼규인데, 이 김삼규는 아마 김준현하고 뭐가 되는 모양이에요. 친척 지간인데, 근데 하여튼 주례를 썼습니다. 그래서 김홍섭은 뭘로 유명했냐면 사도법관으로 이제 유명했지만 1946년 조선정판사 사건 때 공안검사예요. 출발을 공안검사로 했습니다. 그래서 조선정판사 사건이 이제 그 조작된 사건이다. 뭐 이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하면서도, 그런데 김홍섭이 검사였다. 김홍섭은 우리나라 법관 중에서 좀 뭐 과대평가됐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나라 법관들 중에서는 가장 존경받는 법관 중에 한 명이거든요. 김홍섭이가 했는데, 하여튼 김홍섭 판사도 굉장히 우파적인 성향이, 천주교인으로서 이제 신앙심도 깊고 또 재소자들에게 잘하고 사형수들에게 잘하고 뭐 이제 그런 점에서 여러 가지 이제 존경을 받고 있지만, 그 정치 성향으로 보면은 극우였습니다. 검사를 왜 그만두고, 그때 조재천이하고 아주 잘 나가던 미군정의 아주 최고 검사였는데, 그러니까 오제도 선우정원보다 훨씬 앞서서 잘 나가고 있었는데 왜 검사를 그만두고 법관으로 전신을 했는지는 정확하게 밝혀져 있지는 않은데, 또 일부에서는 이 조선정판사 사건을 무리하게 기소한 거에 대한 기소하게 됐고, 뭐 정치적으로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 좀 어떤 환멸, 혐오, 아니면 이건 내 길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한 거 아니겠느냐라고 또 추측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 어쨌건 하여튼 그러니까 장인, 이게 이제 뭐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죠. 정확한 내막을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조선정판사 사건은 그 장인이었던 김준현의 바람대로 그런 방향으로 기소가 됐고 조선공산당에게 아주 치명타를 날렸고, 그리고 거기서 기소된 사람이 누굽니까? 아까 김준현의 그러니까 과거에 조선공산당 시절에 친구였고 동료였던 박낙종 같은 사람이 이제 이 정판사 사건, 위패 사건의 주범으로 몰리게 되는, 그리고 이관술 선생은 또 노독술한테 당하고 저기 어딥니까 골령골 대전 산내에서 그 민간인 학살을 당했죠. 그리고 김준현이 또 유명한 게, 아유 오늘 저희 친할아버지 외할아버지 다 나오시네요. 여기 저 헌법대입니다. 김준현은 법학과를 나왔지 법조인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우리 저 헌법이 처음에 만들어질 때 내각 책임제였습니다. 근데 이승만이 틀었죠. 그 한민당이 내각 책임제에 놓고 이제 실권을 장악하고 김성수가 국무총리가 되려고 그렇게 이제 짜놓고 이제 헌법을 만들어서 이승만한테 갖고 왔더니 이승만이 틀어버린 거예요. 대통령 이승만으로 돼 있었는데 헌법 초안을 보고서 나 안 해. 가 된 거죠. 왜? 내각 책임제 하에서의 대통령은 뭐예요? 뒷방마님이거든요. 아니야. 내가 다 할 거야. 남북이 분단돼 있는 이 상황에서는 대통령제로 가야 돼. 내각 책임제 개헌안을 갖다가 이제 대통령제로 하겠다 하니까 뭐 저희 이제 외할아버지는 헌법 초안 책임자였고, 이제 어리벙벙 하고 있을 때 김준현이가 나서더니 그거 간단합니다. 대통령 책임제를 대통령 내각 책임제를 대통령 중심제로 고치는 거 그거 글자 몇 개만 바꾸면 됩니다 하고 쓱싹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헌법이 내각제적 요소가 아직도 많이 남아 있어요. 헌법을 몇 번 고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순수 대통령 책임제에서는 국무총리가 없잖아요. 미국에 국무총리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우리도 54년 4.4 5.18 개헌하고 몇 년 동안은 국무총리 제도를 폐지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승만이 국무총리 지명했다가 제도로 다 통과도 안 되고 재미없고 하니까 이승만이 이제 없애버렸는데, 하여튼 초대 재헌헌법은 권력구조면이 아주 그냥 뜯어 고쳐진 거예요.
대통령 중심, 내각 책임제에서 대통령 중심제로. 그런데 그거 그대로 지우고 고친 게 김준현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하여튼 그 동경제대 법학과 졸업의 이력을 갖고 법조인은 아니지만 대한민국 헌법을 이렇게 뜯어고친 장본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여긴 김성수고요. 하여튼 근데 이제 이 김준현이 정말로 중요한 거는 이 국회 프락치 사건이죠. 국회 프락치. 그 전에 이제 그 국회 프락치 사건에서 이제 김약수가 주범인데 국회 부의장 선거에서 한민당에서는 김준현을 밀고 소장파는 김약수를 밀었는데 김약수한테 졌어요. 김약수한테 나쁜 감정도 갖고 있었던 거고. 이제 그런데 반민특위를 만들 때 김준현은 항일투사란 말이에요. 고문도 많이 당하고 조선공산당의 책임비서였고 신간회에서도 활동하고 하니까 항일 경력으로 치면은 뭐 손색이 없는 손꼽히는 이제 항일투사였는데 반민특위 만들면서 반민특위 너무 과도하게 처벌하면 안 된다. 뭐 저도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저도 동의하는 바예요. 그리고 이제 그건 사회국가를 만들 때 친일은 잘못됐다는 것을 명확히 하되 개인들에게는 좀 관대한 방식으로 나가야 한다가 제 지론인데 뭐 오늘 하여튼 김준현은 이 주장을 폈는데 이게 이것만 한 게 아니고 이거는 좀 얌전한 얘기를 따온 거고 이제 다른 그 삭제를 했네요. 아까 급하게 만들다가 이 김준현이는 뭘 주장을 했냐면은 그러니까 국내에 있던 사람을 다 그러면은 부역자로 만드는 거 아니냐. 그리고 내각을 뭐 할 때 옛날 입법의원 단계에서도 뭐 여러 가지 이제 친일 문제를 처리할 때 그 논의할 때 이제 친일파를 봐줘야 한다. 친일 청산에 반대하는 그런 입장. 그러니까 이승만도 반대했죠. 이승만 뭐 노골적으로 노독수리를 보호해야 한다. 뭐 이제 그런 얘기까지 하고 뭐 그렇게 나갔는데 그렇게 나가면서 그러니까 하여튼 그러니까 반민특위를 옹호하고 했는데 이거를 적극적으로 일을 꾸밉니다. 반민특위 습격 사건은 이제 경찰이 했지만 국회 프락치 사건을 조작해요. 국회 프락치 사건을 조작하는데 여기 이제 김인식이라는 재원 의원 여기 소장파라고 나오는데 꼭 소장파라고 봐야 할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국가보안법 제정하는데 앞장섰던 분이니까. 요 소장파라는 분류는 제가 좀 동의하기가 어려운데 하여튼 이승만이 조작했다기보다는 김준현이 만들어서 이승만을 속인 거다. 그래서 이제 그게 소장파 의원들을 명월관에 초대해서 한턱을 내면서 한민당이 입당하면 없는 것으로 해주겠다라고 회의해서 한민당 이제 구속위기에 놓인 사람들이 한민당 입당원서를 실제로 쓴 사람들도 있는데 사건이 수습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김인식 사진이 여기 있네요. 국가보안법 제정에 앞장섰어요. 그리고 이제 김준현이가 만들었고 이승만을 믿게 한 것이다. 그리고 하여튼 명월관에 초대해서 한민당이 입당하면 없는 것으로 해주겠다. 이제 그래놓고 김준현 회의에 상당히 넘어갔지만 입당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김인식 의원은 재원 의원 중에선 제일 오래 살아갔고 거의 아마 100살쯤 살았을 거예요. 2013년인가 세상 떠났습니다. 근데 이제 이 김준현의 글 중에서 이게 49년 5월 9일 요 지금 네이버 뉴스에 보니 가운데 김준현 사진이 있었는지 그런데 하여튼 여기가 구멍이 뻥 뚫려 갖고 나와 있는데 요 의정 단상의 1년 회고라는 김준현의 글이 동아일보에 실렸습니다. 그래서 국회 50선거 이제 1주년을 맞이해서 그 전날인 5월 9일에 실렸는데 이 글이 이제 아주 대파란을 일으켰죠. 50선거가 없었다면 대한민국이 있을 수 없다. 50선거를 방해하려고 한 분자들은 대한민국 설립을 방해한 것이다. 그리고 누굴 지목하냐면 김규식을 지목합니다. 그래서 유엔 한국위원단에다가 50선거를 부인하는데 그치지 않고 북에까지 가서 김일성의
그 솔하에 김일성이 이끄는 그 하에 참집해서 남북 협상 운운하면서 50선거를 방해하려고 했다. 그래서 반대한민국 문제로 김구 김규식을 지목했어요. 요새 건국전쟁에서 김구 깎아내리기, 김구 죽이기를 시도하는데 참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 대선배격입니다. 50선거를 부인한 사람들에게 따르는 것이니 남북협상 그러니까 그 남북협상에 추정하고 김일성에 따르는 것, 50선거를 부인한 사람은 김일성을 따르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남노당이 이런 선전을 하는데 그 선전은 미군 철수, 또 유엔 한국위원장 그 구축 쫓아내자. 그 다음에 반민 처단을 적극 지지 격려할 거. 반민특위 이제 강화하자 이런 걸 주장하고 있는데 이 선전 방침이 남노당의 선전 방침이 국회 내의 소위 소정파에 의해서 충실히 실행되고 있다. 이게 이제 국회 프락치 사건으로 가는 신호탄이에요. 그러니까 그 국회 이 부분을 제가 요새 저는 이제 원래 전공이 이 시기는 아니었습니다만 요새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신성물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신성모와 김준현이 어떤 식으로 결탁을 해서 신성모가 정부에서 움직이고 김준현이 의회에서 움직이면서 이 공작이 진행되는가. 그리고 군에서는 전봉덕, 헌병사령관 전봉덕이 중심이 되고 그래서 헌병사령부가 나서죠. 그리고 경찰에서 이 신성모가 국방장관 되기 전에 내무장관을 했기 때문에 경찰 조직을 장악하고 있어서 김태선이가 있고 그 후임 내무장관으로 누굴 앉혔냐면 내무차관으로 자기가 데리고 있던 한민당 출신 의원인데 내무차관으로 기용했어요. 김효석이라고. 신성모하고는 옆 동네. 신성모가 의경이고 김효석이는 합천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잘 알던 사이예요. 그래서 거기서 김효석이를 차관으로 이제 앉혔다가 자기가 국방장관으로 전임하면서 김효석이를 내무장관으로 앉힙니다. 그래서 김효석이가 이제 하여튼 경찰을 책임지고 그렇게 되고 군에서는 실행기관으로는 이제 포병사령관 장은산을 택하고 그래서 헌병에서 그 전봉덕이가 하고 이제 이렇게 해서 백범암살과 국회 프락치 사건 그리고 경찰이 담당하는 반민특위 해산까지 그게 이제 그 세 사건이 동시에 진행이 되는 거죠. 그 사건의 핵심에 김준현이가 있었습니다. 특히 그 사건 전체 그림에서 제일 중요한 게 국회 프락치 사건이었는데 그 국회 프락치 사건의 발단이 된 게 바로 이 동아일보에 실린 이 글이에요. 이 글이 정한 코스대로 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경찰이 행동을 개시해서 경찰과 헌병대가 행동을 개시해서 이문원 의원을 구속을 합니다. 이 구속 일자가 5월 20일이냐 조금 더 빨랐냐 갖고 이제 조금 그 논란이 있습니다만 저보다 신문에 보도된 거는 5월 20일에 이제 구속이 됐고 그거 하면서 이제 그 김준현이가 국회에서 말을 세게 하니까 소정파 의원들이 들고 일어나서 김준현을 제명하자. 김준현을 고소하고 그래서 국회에 회오리 바람이 불어요. 김일성을 추종했다. 그 발언을 놓고 이제 하여튼 말도 안 된다 하고 이제 하여튼 김준현 이제 처벌 문제가 이제 중요하게 대두가 됩니다. 그리고 이 김준현이 또 하나 의심을 받는 거 아까 반민특위 부분 반대한 거 있죠. 그다음에 국회 프락치 사건은 이제 아주 발단이 됐죠. 또 하나 의심을 받는 게 백범 암살입니다. 백범 암살할 때 안두희를 측면에서 지원한 사람으로 김지웅이가 있죠. 아주 모사꾼으로 정보 브로커 모사꾼인데 이 김지웅이가 김준현의 비서였다는 거예요. 김준현의 비서 였기 때문에 이 김지웅이가 그리고 이제 일본으로 도망을 가서 일본에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 이제 74년도에 그때 백범암살과 관련해서 홍종만이나 뭐 그런 사람이 인터뷰를 하고 해서 장은산이가 밝혀지고 뭐 하면서 매스컴에서 떠든 적이 있는데 그때 김지웅이가 나는 백범암살하고는 관련 없다. 뭐 이제 안두희를 잘 알기는 하지만 백범암살하고는 관계없다. 뭐 이렇게 거짓 해명을 했는데 이때 또 이제 하여튼 김준현이 이름이 오락내리락했죠. 백범암살에도 관계된. 그래서 이제 하여튼 한민당이
송진우 암살 그리고 장덕수 암살을 다 백범이 시킨 거라고 이제 그 믿었기 때문에 이 김준현 입장에서는 백범을 그 모해하고 음해하는데 적극 앞장섰던 것이죠. 그래서 근데 김준현은 1950년 5.30 선거에서는 떨어졌어요. 그래서 고향 영암에서 룰루랄라 하다가 선거에서 똑 떨어졌고 이 선거에서는 민국당이 이제 한민당이 바뀌어서 민국당이 됐는데 서상일, 조병옥, 김준현, 백남훈, 김동호 이 사람들이 다 총무죠. 그 백관수도 총무였고 이용준 등 중진들이 대거 탈락한 반면에 남북협상파 조소왕, 안재영, 원세훈, 윤기섭, 오하영, 장건상, 여운형 등 중도 및 중도 좌파의 진출이 두드러진 거예요. 조소왕은 이 선거에서 조병옥을 상대로 미 군정 경무부장이었고 이 한민당 민국당의 최고 중진이었던 조병옥을 상대로 전국 최다 득표를 얻습니다. 이러니까 백범을 죽인 거예요. 남북협상에서 실패해서 백범이 완전히 찌그러졌다. 그게 아니라 남북협상에서 그 48년에는 실패했지만 전쟁으로 가는 걸 막으려면 백범이 계셔야 한다. 그리고 이제 그런 상황들이 이제 하여튼 전쟁을 막아야 하니까. 그리고 이제 이승만 한민당 이렇게 집권을 해서 이제 했는데 실정이 두드러지고 하니까 이 중간파들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거고 이 선거에서는 50선거에서는 재원 의원이 굉장히 많이 낙선을 하고 그러니까 새로운 이 사람 무소속들이 등장하는데 그 무소속들은 대개 백범과 함께 남북협상에 나섰던 남북협상을 지지했던 인물들이 대거 당선이 되는 겁니다. 이게 6.25가 나는 바람에 요 선거 치르고 한 달 만에 6.25가 나는 바람에 이 2대 국회의 힘이 좀 제대로 발휘가 안 됐지만 한민당 입장에서도 그렇고 이승만 입장에서도 그렇고 아주 그냥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근데 이제 한국전쟁이 벌어졌어요. 한국전쟁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김준현이 법무장관에 임명이 됩니다. 그거는 일종의 전시 거국 내각이라고나 할까요? 그러니까 미국 압력이 컸어요. 미국 압력이 들어와서 하여튼 이것도 얘기가 복잡한데 처음에 내무장관을 백성욱을 자르고 조병옥을 앉힙니다. 그 백성욱을 자르고 조병옥을 앉힌 건 명분은 백성욱이가 독일 유학생 출신, 승려 출신인데 우리 유튜브에서 했죠. 이 영어를 잘못해서 소통이 어렵다. 그다음에 경찰을 지휘를 잘못했다. 뭐 등등 해서 조병옥이 미국과 가장 잘 통하고 한민당 세력, 미국이 이제 밀접하게 관련을 맺은 한민당 세력의 핵심 인물인 조병옥을 내무장관에 앉혔고 그게 7월 중순입니다. 그다음에 서울 수복을 하고 난 다음에 서울 수복하고 아마 10월 말쯤일 거예요. 그래서 김준현을 내무장관에 앉힙니다. 이우익이라고 그 사람이 물러나고 김준현이가 내무장관이 돼요. 그래서 김준현이가 내무장관이 돼서 51년 4월까지인가 한 6개월 정도 내무장관에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비법조인 출신으로는 아마 처음 법학과를 나왔지만 김준현이 언론인이지 법조인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여튼 비법조인 출신으로는 처음 그 내무장관, 법무장관이 된 거고 아마 조국을 법학 교수지 고실 패스한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은 아니니까 아마 조국이나 그 이전에 조재천은 검사였고 하여튼 아마 거의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김준현은 비법조인 법무장관입니다. 근데 법무장관이 됐을 때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홍제지 사건이라고 유명한 사건이에요. 민간인 학살 역사에 나오는 사건인데 서울 홍제동이죠. 홍제동 화장터도 있고 그런데 홍제동이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허벌판 산속이었죠. 서울이 조그맣을 때. 그런데 홍제동에서 학살을 많이 한 거예요. 영국군 눈에 띈 겁니다. 구덩이를 파놓고 이제 사람들 죽이는 걸 영국군이 보고서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서대문 형무소에서 재소자들을 끌고 와서 죽였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감방도 좁고 그러니까 이제 끌고 와서 그 처형을 하는 걸 영국군이 그 근처에 주둔하고 있다가 총소리 비명소리를 듣고 이제 와보니까 구덩이 파괴하고 뭐 난리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영국 병사들이 굉장히 동요하고 도대체 우리가 왜 한국에 와 있는 거냐, 한국에서 왜 싸우는 거냐. 영국에서 올 때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왔다고 들었는데 이게 무슨 놈의 민주주의가 있다위야. 우리 이렇게 사람을 죽이는 게 무슨 놈의 민주주의야. 그래서 지독한 혐오감과 모멸감을 느꼈고 이게 사람 죽이는 거 그거 보고서는 뭐 아침도 먹지 못하고 하면서 이 사건을 상부에 보고함으로써 집단 처형이 공론화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또 마침 서대문 형무소에 그 국제 적십자에서도 나와서 이제 그 뭐 매일 굶어 죽고 수십 명이 굶어 죽고 병들어 죽고 그 난리였대요. 이렇게 끌고 가서 처형시키는 것도 있지만. 그래서 이제 그 영국군의 목격담, 또 국제적 십자사의 목격담, 이런 것들이 이제 증폭이 돼서 문제 제기를 하고 시끄러워지니까 정부가 대응을 해야죠. 그래서 내장한 그 곳을 팝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뭐냐면 재발할 경우에는 영국군이 무력을 사용하겠다라고 세게 나온 거죠. 한국 경찰이나 군인이나 또 처형하면은 영국군이 가서 무력으로 제압하겠다. 이건 뭐 엄청 세게 뭐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한국군 경비병들이 재소자들을 끌고 홍제지에 나타나니까 영국군이 그걸 제압을 했어요. 그리고 구덩이는 다 메꿔버리고 이제 이런 소동이 벌어지고 그다음에 민간인 학살을 막기 위해서 영국군이 아예 전투부대, 소총중대를 그 홍제지에다가 배치하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그거를 이제 이게 똑같은 거를 잘못 넣었네요. 시신 발굴을 내무장관하고 법무장관을 입회시켜서 시신 발굴을 했답니다. 김준현이도 그 꼼짝없이 현장에 가서 그 시신 발굴 그 현장을 보고. 그런데 이제 그 법무장관은 계속 우긴 게 뭐냐면은 이건 적법한 처형이다. 그리고 미국은 김준현이 편을 들어서 적법한 거다. 영국은 이거 문제 있는 거다. 이제 그래서 연합군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렸던 그런 사건입니다. 이제 그렇게 돼서 이제 장관 되자마자 저희를 겪은 거고, 장관은 어떻게 그만두게 됐냐면 이제 그 사건이 겹쳤죠. 그러니까 거창 민간인 학살 사건하고 그 거창 사건에서 민간인 학살도 문제지만 그 학살을 조사하러 간 국회 조사단에다가 김정원이가 기염군을 시켜갖고 그 공비로 가정에서 총을 갈겼잖아요. 현장에 접근을 못하게. 그런데 그게 김정원이가 했다. 그리고 김정원은 누구냐? 신성모가 시켰다. 그게 이제 발각이 된 거예요. 그 폭로가 되니까. 그리고 그 이전에 신성모는 뭐가 있었냐면 국민방위군 사건으로 여론이 극도로 악화되고, 국민방위군 사건을 이제 거기 사령관 김인군이가 신성모의 김인군의 장인하고 신성모가 단짝 친구라서 김인군 늘 봐주고, 이제 이러다가 재판에서도 봐주고 손방망이 처벌을 하니까 이성근이를 내세워서 국민 여론이 비등하니까 국방장관을 갈아치웠죠. 갈아치우고 이제 이기붕이가 등장을 해서 그 재판을 해서 김인군이 유니콘이를 사용을 시켰는데, 이제 그런 분위기 속에서 거창 사건까지 터지니까 이승만이 어떻게 했냐. 신성모가 이제 기소가 되게 생겼고 조사를 받게 생기니까 이게 지금 이종섭이랑 비슷하죠. 런 성모가 된 거예요. 런 종섭 이전에 신성모를 일본 대사로 보내버렸습니다. 그래서 신대사가 소환을 하느냐, 수사를 중단하느냐, 다시 출정을 하느냐, 또 신문사설에서는 신성모를 소환해라. 그리고 신성모를 파면해야 한다. 파면 내전까지 나왔지만 파면 안 했습니다. 하진 않았고, 이제 하여튼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런 상황이 돼서 이 신성모를 물러나게 할 때, 그러니까 국민방위군 사건과 거창 사건이 겹치면서 신성모를 물러나게 하기 위해서 내무장관 조부영옥과 법무장관 김준현이 같이 사표를 쓴 거예요. 그래서 민국당과의 일종의 거국내각 같은 것들이 깨지면서 신성모도 부득불 물러나게 됐고, 물러난 신성모를
저 일본 대사를 임명해서 또 이제 새로운 말썽이 났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김준현은 자유당 정권 하에서 좀 계속 이상한 행보들을 했는데 50선거에서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50선거 후에 52년 2월 5일 날 2년이 지난 다음에 보궐선거가 있었는데 보궐선거의 신문기사에는 전라도 구례에서 전라남도 구례에서 그러니까 이 고향 영암하고는 좀 떨어졌지만 그래도 전라도에서 나온다고 신문기사가 나왔는데 엉뚱하게 출마한 걸 보니까 충남 연기에서 나왔어요. 연기에 무슨 연고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연기에서 나와갖고 성적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김준현은 그 당시에 최고의 명사였는데 뭐 여기 다 7명이 그 뛰었는데 그 중에서 4등을 했나? 4등을 했네요. 6명, 1명 사퇴하고 그 4등을 했으니까 성적이 아주 안 좋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그 거물급이 나왔다가 이제 하여튼 여기서 또 다시 낙선을 했고요. 그래서 뭐 하여튼 낙선한 다음에도 입으로 불을 토하는 사나이라고 신문에서 이제 동아일보에서는 이렇게 또 잘 써줬네요. 그리고 이제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뉴델리 밀회 사건이라고 이거 참 아주 이상한 사건에 사실은 김준현이가 사건을 일으킨 거죠. 누구랑? 조병옥이랑. 김준현하고 조병옥이 나중에 사이가 나빠졌는데 뭐냐면 이게 민국당 내에 권력 다툼인 셈이에요. 누가 타겟이 됐냐? 신익희가 타겟이 됐습니다. 3명 다 민주당에서는 구파예요. 같은 파예요. 같은 파인데 신익희를 제거하고 민국당 내에 어떤 그 실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국회의장이었던 신익희를 공격하는 겁니다. 신익희가 뉴델리에 뭐 영국 인도 수상 취임식인가 뭐 거기에 특사로 갔는데 뉴델리 공항에서 누굴 만났냐? 조소왕을 만났다. 조소왕은 납북됐잖아요. 납북된 조소왕을 만나서 밀회했다. 밀담을 나누고 남북 간에 뭐 비밀 협상을 했다. 이런 모험을 했습니다. 그 모험을 한 이제 그걸 발표한 사람은 함상훈이라고 조선일보 편집국장도 지내고 소설도 쓰고 뭐 문인이기도 하죠. 함상훈을 시켜서 했는데 실은 김준현과 조병옥이 손을 잡고 한 거예요. 같은 민국당 구판, 민주당 구파, 민국당의 그 원로, 그러니까 이 실력자들 서열로 치면은 1위, 2위, 3위격인데 2등, 3등이 손을 잡고 1등을 모해한 거죠. 같은 민국당이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조병옥과 김준현은 한민당, 골수 한민당이죠. 근데 신익희는 누구예요? 임시정부 출신이잖아요. 임시정부였다가 그 대한민국 정부 수립할 때 이쪽으로 넘어왔는데 그 이승만과 한 배를 탔다고 생각했는데 이승만이 밀어내는 바람에 야당 쪽으로 간 사람이죠. 그래서 같은 민국당이지만 해외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신익희를 모해하려고 한 아주 쇼쇼쇼를 벌였죠. 그리고 이제 또 웃기는 사건이 있었는데 불원문서 사건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원용덕이 헌병총사령관 원용덕이가 야당 의원들 집에다가 불원문서를 넣은 거예요. 북한에서 무슨 선전문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나 보는데 이 사람들이 워낙 세상이 험하고 그러니까 신고를 했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원용덕이가 워낙 어설프게 일을 처리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용덕이가 했다. 헌병총사령부에서 했다는 게 또 금방 밝혀져서 세상이 시끌벅적했어요. 그래서 뉴델리 밀회 사건에서는 김준현이가 모해의 주역이었고 여기서는 모해의 피해자였고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56년 부통령 선거에 김준현이가 출마했어요. 출마해서 결국 장면이 출마했고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 이건 3.15 선거 때 포스터네. 3.15 선거 때 포스터고 56년 선거에서는 이제 뭐가 있었냐면 신익희가 그 출마를 해서 이승만하고 겨루다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야당이 민주당이 취할 수 있는 게 정권 교체가 필요하니까 조봉암을 찍어라. 그러질 않았습니다. 국민들은 그 방향으로 갔죠. 정권 교체를 원해서 조봉암의 인기가 급상승해서 새롭게 양강 구도가 이제 형성이 됐는데 민주당은 머뭇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추모표를 던져라. 그거는 기권표를 던지라고 신익희한테 계속 투표해라.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표를 만들고 결과적으로는 이승만이 당선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김준현이는 아예 적극적으로 이승만 지지를 호소했어요. 민주당은 신익희 지지를 호소해라는 건 뭐 또 그런가 보다 하겠는데 아예 그러니까 조봉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이승만을 지지해라. 뭐 그렇게 나왔습니다. 민주당을 만들 때 조봉암은 민주당에 가입을 하고 싶어 했는데 완강하게 반대했던 게 조병옥하고 김준현이죠. 김성수나 서성일은 받아들여야 한다. 장택성도 받아들여야 한다였고 신익희는 받아들이자였다가 이제 좀 발을 좀 나중에 뺀 편이 됐고 조병옥하고 김준현은 완강하게 반대를 해서 결국 못 들어가고 진보당 만들었다가 이제 사형당하고 그 진보당 사건에서도 김준현이가 뭐 배후였다 하는 설도 있는데 그거는 뭐 증거가 훨씬 더 약합니다. 김구삭 암살 사건이나 거기에서는 굉장히 구체적인 정황이 나오는데 이 진보당 사건에서 김준현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조금 약한 것 같아요.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하여튼 민주당 내에서 전당대회를 하면서 이 최고위원 선거에 나갔다가 원래는 친구 사이였던 조병옥 이제 친구 사이였다가 나중에 이제 갈라져서 왼수가 됐죠. 근데 조병옥은 대표 최고위원이 됐는데 거기 이제 그 최고위원을 선출하는 데서는 장면, 곽상훈, 박순천은 민주당 신파고 구파에서는 백남훈이가 되고 김준현이가 떨어졌어요. 떨어졌더니 이게 선거에 부정이 있었다고 김준현이가 문제제기를 합니다. 문제제기를 하는데 바로 문제제기를 한 게 아니고 그 유엔 대표로 갔다 와요. 야당 의원인데 유엔 대표로 갔다 옵니다. 장경근이가 시켜줬다는 거예요. 장경근이 얘기는 이제 조금 뒤에 나오는데 그러더니 돌아와갖고 조병옥을 물고 늘어져서 뉴델리 사건은 조병옥이가 꾸민 것이다. 사실은 자기가 둘이 같이 꾸몄는데 그래서 조병옥을 덤태기를 씌워갖고 웃긴 게 조병옥하고 김준현이가 자유당 의원들이 보는 앞에서 아주 설전을 했었던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여튼 굉장히 그 손가락질을 받고 추태를 보인 거죠. 야당 역사에서 아주 그 유명한 그 진흙탕 싸움으로 손꼽힙니다. 더불어민주당 역사에서도 야당 역사에서의 손꼽히는 추태로 이제 얘기를 하고. 그런데 여기 이제 아주 재밌는 건 뭐냐면은 이때 이제 자유당에서는 후계자로 이기붕을 밀었잖아요. 근데 이기붕이가 56년 선거에서 장면한테 졌습니다. 그러고 이제 60년 그 정부 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제 자유당 내에서 이기붕을 그냥 밀 것인가, 아니면 이기붕을 대타를 세울 것인가. 이기붕이가 건강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나이 많은 이승만보다도 건강이 안 좋으니까 그러니까 이기붕을 내세웠다가 이기붕마저 이제 하여튼 이승만은 고령이고 이기붕 건강 안 좋고 하니까 자유당 강경파들은 굉장히 골치죠. 이거 그리고 정권이 장면한테 넘어가는 건 죽어도 싫고 그래갖고 어떤 꾀를 내냐면은 이기붕이는 차라리 그러면은 이기붕한테 이승만이 물러나라고 몇 번 사인을 줬죠. 스위스 가서 병을 고치고 오시오. 이기붕이는 이제 그 한사코 거절을 하다가 그러면은 이걸 그 권력을 넘긴다면 누구한테 넘길까? 자기 포지션을 넘긴다면 이걸 후계자로 삼으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뭐 다른 움직임이 뭐가 있었냐면 이기붕을 아웃시키고 대타로 김준현을 내세우자. 조병옥이 아니라 김준현을 내세우자 하는 움직임이 있었어요. 그 움직임을 누가 했냐면 장경근이 하고 그다음에 유태하라고 주일대사가 있었죠. 그래서 장경근이가 한일회담 대표로 가면서 유태하고 손잡고 이제 그런 꿍꿍이를 해서 이
김준현이가 떨어져 나와서 통일당이란 걸 만들자. 민주당에서 이제 선거에서 지고 뭐 선거 갖고 진흙탕 싸움하고 김준현하고 싸우다가 조병옥하고 싸우다가 떨어져 나와서 이제 그 통일당을 만드는데 그 무렵에 이제 보면 대담한 정계 전망, 그다음에 자유당의 노이로제. 자유당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자유당의 온건파, 그 자유당의 당권파 입장에서는 조병옥하고 뭐를 해볼까 생각하는데 느닷없이 장경근이 자유당 강경파 쪽에서 유태하당 손잡고, 유태하는 이 이승만의 비자금을 일본에서 만들어서 관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주 그 세도가 막강했는데, 그러니까 유태하와 김준현이 이렇게 3인이 손잡고 3인의 비극, 비밀 연극이다. 김준현, 장경근, 유태하 3인의 비극이다 해서 그 하여튼 이기붕이가 건강이 안 좋으니까 이기붕이를 끌어내리고 후계자로 김준현을 옹립하자. 그 공작이 진행돼서 자유당이 노이로제에 걸리고 뭐 하여튼 국회에서 이제 계속 시끄러웠던 거예요. 뭐 하여튼 그렇게 되고, 예, 뭐 하여튼 이게 김준현이고 유태하가 또 외무부에 와서 뭐 그날 오늘의 플래시에 갖고 이제 한참 시끌벅적할 때 이제 신문에 크게 났죠. 그래서 김준현 발언에 뭐 자유당이 이제 동의한다. 그래서 뭐냐면 이승만을 추대하고 부통령에 자기가 출마한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3.15 선거 때 그 부통령에 그 출마를 하죠. 그래서 출마를 해서 이게 이제 부정선거가 엄청난 부정선거가 돼갖고 뭐 표 차이는 형편없이 났지만 3.15 부정선거에는 뭐 대통령은 뭐 이승만 단독 출마니까 크게 뭐 부정하고 자시고 할 만한 것도 없고, 요거는 뭐 이 부정에 대해서는 뭐 온갖 별의별 얘기들이 다 많죠. 투표율이 너무 높게 됐다, 다 오히려 깎아라. 그 치안국에서 최인규하고 이강하기가 깎으라고 다시 지시를 내릴 정도로 부정이 심했었던 거고, 그래서 뭐 이게 숫자가 큰 의미는 없지만 하여튼 부통령 선거에 나와서 이제 뛰었었습니다. 이제 뛰었고, 그다음에 이제 민주당 정권에서도 시끌벅적했다가 박정희 정권에 들어와서는 또 이제 하여튼 이승만한테 껌뻑 죽었지만 박정희에 대해서는 계속 물고 늘어졌어요. 물고 늘어진 게, 제가 사진을 빠뜨렸네요. 슬라이드 빠뜨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사상 논쟁 때 박정희의 좌익 경력 그걸 갖고 물고 늘어지면서 나도 좌익했다. 좌익을 하면은 훨씬 더 세겠죠. 조선공산당의 책임비서니까. 근데 지금 나한테 뭐가 문제 된다고 하는 사람 좌익했다고 문제 삼지 않지 않느냐. 왜? 나는 좌익을 하고 공개적으로 전향을 했다. 박정희는 그거 안 했다. 뭐 하고 이제 그 하여튼 박정희의 약점을 잡고 굉장히 물고 늘어졌어요. 그러니까 김준현이가 이승만한테는 껌뻑 죽었는데 박정희한테는 이제 세게 좀 들이받고 그걸 몇 차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국회에서 했던 게 또 뭐냐면 황용주라고 있죠. 박정희의 대구사범 동기. 그러니까 박정희 주변에 박정희도 좌익 경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6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구좌익들이 많이 있었어요. 황용주도 그랬죠. 그 다음에 김성곤이, 엄민영이, 백남옥이 뭐 이런 사람도 있으니까 김영욱이가 신경도 많이 쓰고 이우락도 신경 많이 쓰고 그러는데 국회에서 이 황용주의 발언, 그러니까 황용주가 세대지 필요한 사건이라고 해서 남북 뭐 면회소를 하자, 유엔 동시 가입하자, 뭐 그걸 해서 필요한 사건이 났는데 그걸 공격을 하면서 이제 박정희하고도 친하다. 이제 그걸 했더니 이제 차지철이가 들이받았죠. 이 영감 왜 박 대통령은 왜 집어넣는 거냐? 황용주가 빨갱이면 빨갱이지 왜 박 대통령을 문제 삼냐 빼셔 했더니 못 뺀다 하고 이제 하여튼 그래서 국회에서 시끌벅적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제일 유명한 게 이 김준현이가 한일 회담에서 공화당 정권이 일본으로부터 뒷돈을 받았다. 거액의 정치 자금을 받았다. 이거는 지금 이제 거액의 정치 자금을 받은 걸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믿고 있습니다. 믿고 있는 그 사안인데, 하여튼 그러니까 이제 당황 공화당이 김준현을 무고죄로 고발하고, 김준현은 박정희와 김종필을 유한죄를 걸어서 맞고서 하고, 그래서 이제 하여튼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김준현이가 그래서 이제 김준현이 그 사건으로 구속이 됐습니다.
그건 구속됐다가 이제 풀려나는 장면이죠. 그래서 김준현의 구속 동의안이 이제 그 국회에 제출됐을 때 그때 그걸 이제 막느라고 유명한 게 바로 그 김대중 의원이, 그 당시에는 김대중이 그렇게 아주 유명할 때가 아닌데 이걸로 김대중이 이제 뭐 본격적으로 유명해진 거죠. 필리버스터. 그래서 그때 뭐 들리는 말로는 뭐 1시간만 막아줘 했는데 5시간 넘게, 그러니까 그 정말 급하게 부탁을 해서 아무런 준비도 없이 올라갔는데 논리 정연하게, 그러니까 이 의제에서 벗어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나중에 뭐 저 테러 방지법 때 필리버스터 하면서 훨씬 더 길게 한 사람들 나왔지만 그 사람들은 미리 발언 준비해서 책을 읽으면서 뭐 8시간씩 하고 그런데 이제 이때는 또 뭐가 있었냐면은, 그러니까 저 화장실 좀 갔다 옵시다 하니까 의장이 그러시오. 예, 그래서 화장실은 갔다 왔죠. 이제 이 천빈년인가요? 박근혜 때 이제 테러 방지법 때 그때 할 때는 화장실 못 가고 아마 기저귀 차고 올라가서 했다 그런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이걸로 유명해졌고, 김준현이 고향집에는 이렇게 고향에는 낭산 김준현 선생 기념관이 돼 있고 동상 흉상이고요. 그다음에 뭐 이렇게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이제 잘 꾸며놨습니다. 독재 정권을 향해 경고하다. 뭐 독재 정권을 향해서 경고한 건 분명히 했을 텐데 그 자신이 역사의 이제 모략으로 그 반민특위 습격, 백범 암살, 국회 푸삭치 사건의 핵심 주역이었다. 또 뉴델리 사건의 핵심 주역이었다. 자유당과 이상한 거래를 했다. 뭐 이런 부분들은 저도 영암에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이 기념관에서는 어떻게 처리했나 모르겠네요. 그래서 이제 하여튼 나의 소전, 나의 길 이런 책들을 썼고 또 전기도 있고 신문에 연재한 회고록도 있고 하여튼 김준현 책은 많습니다. 김준현이 71년 1월 달 70년 12월 32일 날 죽었어요. 밤 11시 40분에. 네, 장례는 71년에 치렀는데 70년 말에 죽었습니다. 11월 그래서 아주 연말 그때 죽었고, 이거는 저도 기억이 납니다. 아마 6학년 올라가던 해였던 것 같은데 뭐 김준현 죽었다고 해서 이제 사회장 치르고 뭐 이제 그 썼던 거는 신문에서도 이제 보고 기억이 납니다. 김준현의 빈소였고요. 빈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인데요. 여기까지인데 잠깐만요. 아이고 이게 반환법 행위자율점 뭐 늘 말씀드리는데 오늘 이걸 준비하면서 빠뜨려 갖고 이걸 찾고 있습니다. 김준현이라는 사람은 정말 우리 역사에서 파란만장한 생을 살았어요. 굉장히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항일운동의 중심에 서 있고 기대도 상당히 받았었던 인물인데 해방 후에는 또 고생도 많이 했어요. 고문도 많이 당하고 고생도 많이 했는데 하여튼 40대 중후반 그 이후의 삶 속에서는 특히 결정적인 순간 45년부터 한국전쟁 있었던 51년까지의 행적은 대단히 비판적으로 우리가 볼 수밖에 없고요. 우리 그 시기의 결정적인 사건, 국회 푸삭치 사건, 반민특위 습격, 백범 암살의 세 건에 모두 다 깊이 개입을 해 있었고, 또 법무장관으로서 재소자 학살인 홍제지 사건에 대해서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시작이 화려했었는데 끝은 딴 방향으로 가서 화려했어요. 딴 방향으로 가서 화려했고, 하여튼 그 김준현이 죽었을 때 제가 어려서 잘은 모르지만 어른들 말씀하시는 거 들었을 때 좀 평가가 좀 묘한, 그러니까 좀 약간 가령 사회장을 치를 때 보면은 하면서 이제 사회장 하는데 김준현에 대해서는 하면서 사회장을 치는 것 같은 좀 그런 느낌이 드는 사회장이었습니다. 우리 반어법 행위자 열전, 오늘은 또 김준현이라는 특별한 인물을 좀 찾아봤는데요. 반어법 행위자 열전 이제 작업을 해서 거의 전체 공정에서 85%에서 90% 한 그 정도까지 온 것 같아요. 이제 책 내는 이제 한 두세 달, 석 달, 넉 달 정도 더 작업을 하고 출판사도 원고를 넘기려고 이제 하는 단계인데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아직도 갈 길이 머니까 여러분들께서 좀 그 적극적인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후원해 주신 분들께는 제가 쓴 책 한 권씩 사인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김준현 편 여기서 마치고 다음 주에 다른 주제를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